안녕하세요. 고스에드의 박문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글 맞춤법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표준어를 어떤 식으로 표기할 것인가에 대한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비슷한 거 언제 배웠냐면 음운 변동을 배우잖아요. 음운 변동. 음운 변동이라는 건 사실은 표준 발음법이라는 걸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하기 쉽게 이론화시켜서 정리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한글 맞춤법은 그에 비해서 표준 발음법이 발음에 관한 규정이라 그러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어떻게 적는가에 관한, 즉 표기에 관한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한글 맞춤법은 총 1장부터 총 6장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조항으로 치면 1항부터 57항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 이 영상에서 1항부터 57항을 모두 다룬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고 한 달 넘게 수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상의 목적에 맞게, 우리 영상은 고등기초문법이죠. 그래서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교육과정상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그 조항들만 골라서, 즉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만 골라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 한번 살펴보면 1장이라고 나와 있는 장은 이제 앞으로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6장까지 있긴 한데 전부 다 항으로 부르는 게 좀 편해서, 자, 우리가 1항부터 이야기 한번 해보면 총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전체적인 기본 원칙, 1항부터 3항까지는 기본 원칙에 나와 있고요. 2장, 4항은 자음, 모음, 우리 다 이제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알 수 있잖아요. 해당 내용이기 때문에 2장은 수업하지 않을 거예요. 3장 같은 경우에도 수업은 조금은 한번 해볼 텐데 저것은 우리가 음운 변동할 때 많이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깊이 다루진 않고요. 자,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교육과정상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것들만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에, 사실 4장이 좀 어려워요. 4장이 좀 어렵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무슨 어근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접사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지 공부할 수 있는 파트이긴 해요. 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 자, 핵심이죠. 우리가 한글 맞춤법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쓰는가?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고 틀리는 파트는 띄어쓰기일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조항도 많아요. 우리가 1항부터 3항까지가 총칙이라고 얘기하고 기본 원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중에 2항이 띄어쓰기 원칙이에요. 그리고 그 2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41항부터 47항까지 줄 써놓은 건데 우리 수업 시간에서는 한 4개 정도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 6장에 대해서는 자주 기출되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에 잘 수록되어 있지 않고 다루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1장은 한글 맞춤법은 이렇게 적혀 있죠.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우리가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생각 한번 해볼까요? 국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맞춤법을 쓰기 규정을 학문적으로 공부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말은 그냥 소리대로 적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봅시다. 우리 음운 변동을 왜 배우는 거죠?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표기를 어떻게 발음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하는 게 음운 변동이잖아요. 이거는 그 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말은 물론 소리대로 표기하는 단어도 굉장히 많지만 소리대로 표기하지 않고 다르게 표기하는 것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원칙을 정해놓은 건데, 소리대로 적대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음주의라고 불러요. 표음주의. 자,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법.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쓰기에는 편하지만 이게 이제 읽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 어려움이 있는지부터 설명 다시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게, 자, 우리가 여기 와서 어법은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어법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다른 뜻으로 좀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어법에 따라, 이게 핵심입니다.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것. 자,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 언급될 거니까. 표의주의, 즉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건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구나 라고 꼭 기억해 둡시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왜 표음주의, 표의주의 이렇게 여러 가지, 두 가지 상충되는 규칙을 동시에 배우는 거냐면, 자, 우리 꽃이란 단어 알고 있죠? 자, 사전적 의미는 종자식물의 번식기간, 다 뭔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 단어를 표기를 할 때 여기서 보면 꽃, 치읓 받침으로 우리가 평소에 표기를 해요. 근데 해당 단어의 발음은 어떻죠? 디귿. 아, 좋아요. 어쨌든 뭐 우리가 음절 구술을 규칙 배우고 왔기 때문에 디귿 받침으로 발음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봐봐요. 그 밑에 꽃이라고 뒤에 저렇게 조사가 붙어버리면 연음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치읓이 뒤로 넘어가죠. 즉
꽃이라는 단어의 받침이 없어져요.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래 볼까요? 꽃나무. 올바르게 발음하면 꽃나무가 됩니다. 음절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적용이 돼서 니은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즉 정리 한번 해보면 똑같은 치읓 받침의 꽃이라는 단어는 경우에 따라서는 디귿 받침 또는 치읓이 뒤로 넘어가는 받침이 없는 경우 또는 니은 받침, 즉 적기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표기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리대로 적는 경우라면. 이해되죠? 그러면 만약에 극단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극단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난 꽃이 참 좋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꽃이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친구들끼리 떡볶이 먹고 있어. 난 꽃이 참 좋아. 이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꽃이는 뭐 떡꼬치나 뭐 이런 음식을 지칭하는 표현일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소풍 갔어요. 야외로. 그래서 꽃을 관찰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난 꽃이 참 좋아. 이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꽃이라고 얘기하는 건 플라워를 얘기하는 거겠죠. 즉 맥락으로 파악할 수는 있지만 단번에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해독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독해의 효율, 독서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표음주의를 다 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표의주의를 다 한다? 그러면 발음하고 표기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돼요. 저걸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학습밖에 방법은 없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글 맞춤법에서 요 단어들 나무, 먹이, 마개, 지붕, 놀이, 노름 이거 지금 미리 준 건데 오늘 수업 마지막, 이 영상 마지막에 이걸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해당 규정들이 표음주의나 표의주의냐는 굉장히 쉬운 문제.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쉬운 문제고 정확하게는 이 단어들이 어떻게 발음되고 어떠한 조항에 연결이 돼서 이렇게 발음하는 것인지까지 찾아보는 게 오늘 수업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미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나무는 발음하고 표기가 일치하는 단어, 논의점이 사실 없어요. 자, 마개, 지붕, 노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 맨날 등장하는 예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게 제일 자주 나와요. 알아둡시다. 요 세 단어는 표음지, 즉 소리대로 표기하는 경우고요. 먹, 이, 놀, 이는 사실 이거 발음해보면 먹이, 놀이 이렇게 발음되는데 그렇게 연음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따로 써놨죠. 자, 이게 표의주의라고 이야기해요. 자, 일단 간단하게 봤어요.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자, 이번에는 띄어쓰기 한번 볼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띄어쓰기가 2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 2항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이게 사실 2항에 들어가는 내용 끝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41항부터 47항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다 알고 있어 올바른 띄어쓰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가볍게 볼게요. 뒤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볼 겁니다. 자, 41항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자, 어떠한 단어를 쓸 때 단어는 띄어쓰는 원칙으로 하는데 조사는 붙여 쓴다. 기억해 두십시다. 다음 두 번째,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역시나 무슨 말인지 좀 어려워요. 세 번째, 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여기 찬, 자루, 한, 개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47항 보조형은 띄어 쓰는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쓰면도 허용한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보조용언이라고 해버리면 해당 단어는 원래 띄어 쓰는 게 맞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붙여 쓸 수 있다. 허용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우에 이 단어가 보조 용어인지 아닌지만 확인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 예시 한번 보시고 디테일하게 하나씩 세부적으로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2항. 사실은 이 세 가지를 붙여놓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띄어쓰기의 가장 큰 줄기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조사는 붙여 쓴다. 그 다음에 의존명사 띄어 쓴다. 그럼 우리 뭐 알아야 돼요? 단어를 띄어 쓰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럼 뭐 알아야 돼? 단어를 알아야죠. 단어가 뭔지 알아야지 띄어 쓰는 걸 원칙으로 한지 알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알아야 돼요? 조사도 알아야 돼요. 조사가 뭔지 알아야 붙여 쓰죠. 그 다음 뭐 알아야 돼요? 의존명사가 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띄어 쓸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단어.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만 볼게요. 우리가 단어라고 얘기하는 건 뭘 단어라고 보냐면 우리가 그때 배웠죠? 우리 품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구품사. 품사를 9개로 구분하는 거 배웠죠? 뭐 명사, 대명사 이 시리즈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즉 품사가 달라지면 띄어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단 조사는 예외적으로 붙여놨잖아요. 조사는 붙여 쓴다. 조사를 붙여 쓰는 이유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단어이지만 예외적으로 붙여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쉽게 품사가 달라지면 띄어 쓴다. 그리고 조사는 붙여 쓴다. 쉬운 것처럼 얘기했지만 뭐 알아야 돼요? 품사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쉽지 않죠. 밑에 조사.
사실은 조사도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모든 조사를 암기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왜?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격조사는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앞에서 보고 왔죠? 격조사 다 외우고 오셨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제한적으로 얼마 안 되는 것들은 외울 수밖에 없어요. 외우는 게 맞는 거예요. 문법은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쉬운 방법을 자꾸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결론은 암기예요. 얼만큼 우리가 용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암기하느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격조사, 뭐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이런 것들 다 암기하고 오셔야 되는 거고요. 다만 보조사는 못 외워요. 제가 못 외운다고 얘기하는 건 전부 외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너무 많아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이런 규정도 써요. 이런 규칙도 사용을 해요. 우리가 문제를 품사를 구분하는 문제에서 어떠한 단어가 처음 보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나라 품사 중에서 제일 쉬운 건 뭐예요? 명사가 제일 쉽습니다. 명사가 제일 쉬워요. 그럼 명사 뒤에 누구나 알고 있는 해당 명사 뒤에 어떤 단어가 뒤에 붙어 있으면 띄어쓰기 돼 있지 않고 붙어 쓰여 있네? 그러면 조사. 이렇게도 사실은 품사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격조사 외우고 오셨어야 되는 거고 보조사는 그때그때 누적시켜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접속조사도 3개밖에 없어요. 와가, 랑 하고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요것만 외워두면 돼요. 얼마 되지 않죠? 자, 문제는 뭡니까? 의존명사. 의존명사는 좀 이상한 애예요. 왜 이상한 애냐면 자, 아까 볼게요. 자립형태소는 띄어쓴다라고 얘기했고 조사는 붙여쓴다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나라 말 중에 품사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자립형태소 설명 한번 해볼까요? 자립형태소는 혼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를 자립형태소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형태소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자립형태소, 의존형태소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죠. 자립형태소라는 건 즉 혼자 쓰일 수 있다. 의존형태소가 이거잖아요. 조사, 어미, 접사, 어간. 요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혼자 쓰는 거니까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구품사 그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구품사에 8개 들어가요. 그리고 조사는 의존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돌아오면 의존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혼자 쓸 수 없는 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혼자 쓸 수 없는 명사. 자, 그러면 명사라는 건 아주 대표적인 혼자 쓸 수 있는 품사인데 이놈은 혼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혼자 쓸 수 없다라는 건 쓸 수 없다가 아니라 무엇과 같이 쓰여야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요.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쓰일 수 있는 명사. 왜? 명사를 수식하는 것, 즉 체언을 수식하는 건 품사로서는 관형사, 문장 성분으로서는 관형어가 수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다 그리고 실제로요. 뭐 되게 어려운 것처럼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띄어쓰기가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띄어쓰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 장담할 수 있어요. 대부분 다 의존 명사 파트에서 많이 어려움을 느낍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요. 물론 이제 이거 말고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더 많은 규정들이 있긴 하지만 큰 줄기, 가장 큰 부분으로 얘기하면 의존 명사를 극복을 하면 우리가 이제 학교 내신에서 나오는 수준의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사실 대부분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이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약속대로, 약속한 대로. 자, 근데 먼저 이거 알아야 돼요. 대로라는 단어는 품사가 2개예요. 정확하게는 동음이어이기 때문에 대로라는 단어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조사로 쓰이고요. 어떠한 경우에는 의존 명사로 쓰여요. 선생님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뭘로 쓰인 건데요? 자, 알 수 없어요. 왜? 대로라는 말이 단독으로 혼자 쓰여 있으면 그 단어의 품사는 당연히 구분할 수 없는 게 맞는 거예요. 누구도 구분할 수 없죠. 그러면 다른 단어랑 같이 쓰여 있을 때 또는 문장 안에 들어가 있을 때만 해당 단어의 구조나 수식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품사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 볼게요. 요거 띄어쓰기, 즉 이거예요. 대로가 조사로 쓰였으면 붙여 쓰는 게 맞는 거고요. 대로가 의존 명사로 쓰였으면 띄어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즉 요거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좀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조금 다시 한번 해보면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궁극적으로 넘어가면 어떤 걸 제일 많이 물어보냐면 똑같이 생긴 단어 2개를 주고요. 이 단어의 품사나 용법이 다를 경우에 구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법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것들이에요. 문제로서 구성하기 위해서는. 자,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해당 단어가 조사인지 아닌지 또는 의존명사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었죠? 조사의 성격을 이용하는 겁니다. 조사는 어디에 붙였어요? 체언 뒤, 즉 명사 뒤에만 붙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가 약속이 뭐예요? 명사죠.
우리나라 사람 중에 명사 헷갈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품사 중에서 좀 어려운 품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자, 그러면 약속, 명사입니다. 대로, 그럼 뭐예요? 무조건 조사죠.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뒤에 있는 대로는 조사입니까? 자, 아니라고 써놨죠? 왜 아닐까요? 간단해요. 앞에가 명사가 아니니까. 맞죠? 우리가 무슨 품사인지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는 있는데 일단 뭐라 그랬어요? 조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도 명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띄어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구성 다시 한번 볼까요? 약속한이란 단어와 품사 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집중합시다. 자, 약속한은 약속하다라는 동사에서 출발한 거예요. 약속하다가 동사죠. 근데 동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활용할 수 있잖아요. 형태 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속하다가 뒤에 니은이 붙어요. 저 니은이 뭐냐면 관형사형 전성어미예요. 그러니까 약속하다 동사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자, 관형사처럼 쓰인 거죠. 자, 우리 잠깐 생각해 봅시다. 아까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의존명사는 뭐의 수식을 받는다?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 그러니까 동사가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관형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수식할 수 있어요? 뒤에 의존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해당 단어, 약속한이라는 단어의 품사 네임은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냐면 동사의 관형사형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품사까지만 물어보면 그냥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자, 우리 그래서 이렇게 띄어 쓰는 게 맞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결국 약속대로와 약속한 대로 의미 차이가 있습니까? 없죠. 대로도 의미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이런 식으로 앞뒤 단어의 품사 구조, 수식 구조를 이용해서 띄어쓰기를 구분하는 문제.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자, 노력만큼, 노력한 만큼. 역시나 만큼이라는 단어도요. 조사가 있고 의존명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어떠한 경우에 조사이고 의존명사인지 위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자, 볼까요? 노력. 누가 봐도 명사죠. 이게 왜 명사인지는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만큼이 뭐예요? 자, 조사가 되는 겁니다. 붙여쓰기 맞았어요. 자, 뒤에 노력한. 아까 얘기했죠? 정확하게는 뭐예요? 동사의 관형사형. 그러면 만큼은 뭐가 됩니까? 의존명사. 그래서 띄어쓴다. 자, 이게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띄어쓰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의존명사 공부하고 온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쓴다. 사실은 요건요. 우리가 이제 사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한 자루, 한 개, 한 병, 한 명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럼 띄어쓴다. 뭐 곰 세 마리, 곰 띄고 새 띄고 마리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구분할 수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요 파트에서는 뭐 결국 공부가 돌고 도는 거니까 수사하고 수관형사를 구분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말이에요. 수사하고 수관형사는 자, 이렇게 가봅시다. 수사하고 수관형사? 자, 앞에부터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저 단어 누구나 다 수사라고 알고 있어요. 맞죠? 근데요. 한, 두, 세, 네를 물어보면 우리 공부를 아직은 좀 더 해야 되는 친구들은 저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사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저거는 수사가 아니에요. 숫자와 관련된다고 다 수사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자, 우리 의존명사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까 뭐라 그랬었죠? 기억나나요?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즉 관형사의 수식을 받아야 되는 건데 단위명사는 의존명사라고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혼자 쓸 수 없단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 개는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 개가 의존명사이니까 단위성 의존명사이니까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수사는 올 수 없어요. 뒤에 관형사, 앞에 관형사가 와서 수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는 되지만 하나 개, 둘 개, 셋 개, 네 개는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한 띄고 개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수사와 앞에 있는 수관형사와 뒤에 있는 단위 명사를 이렇게 띄어쓰는 게 맞는 겁니다. 이해됐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사실은요. 선생님 공부할 때 많이 강조하는 건데 형태가 다른 건 그 다른 형태만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넷, 한두, 세, 네는 형태가 다르게 생겼죠? 그럼 이것만 보고도 왼쪽에 있는 건 수사, 오른쪽에 있는 건 수관형사라고 그냥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암기해서. 이거를 암기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을 텐데요. 결국에는 문법에서 궁극적으로 넘어가면 똑같이 생긴 단어를 구분하는 걸 물어본다고 얘기했어요. 문제로 구성되는 건 그런 것들이에요. 물론 이론은 그냥 보면 되는데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리? 이거 왜 보고 있죠? 이거 공부해서 시험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결국 주관식이나 객관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공부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목적에 맞게 공부를 합시다. 그러면 문제로 구성되는 것들은 결국 똑같이 생긴 단어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수사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좋죠? 다섯, 여섯. 즉 수사에도 다섯, 여섯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근데 봐봐요. 수관형사.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5개, 6개. 아, 5 그 이상의 숫자부터는 어때요? 수관형사와 수사 형태가 동일해요. 그러면 구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띄어쓰기 해야 할지 붙여쓰기 해야 할지만 가지고도 품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시 한번 볼까요, 우리? 자, 5명과 5이다. 자, 뭐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상황 얘기하면 우리가 언제 친구들끼리 어디 식당 갔어요? 근데 아니면 식당 아니다? 친구들끼리 어디 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너네 몇 명이야? 우리 5명. 자, 5명. 이랬을 때 이 5은 어떻게 되는 거죠? 뒤에 명이라는 단어가 뭐가 돼요? 단위명사이니까 앞에는 관형사, 즉 수관형사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5이다. 이다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얘가 수사예요. 왜 수사냐면 이다라는 게 서술격 조사잖아요. 그럼 앞에 뭐가 와야 돼요? 무조건 체언이 와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수사, 즉 붙여 쓰는 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파트는 사실은 우리가 실적인 공부 파트는 품사에서 하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지금 띄어쓰기 같이 하면서 다시 한번 봤어요. 이번에는 보조용어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7항. 보조용어는 띄어쓰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쓰도 허용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띄어쓰는 것도 되고 붙여쓰는 것도 된다. 선생님 그럼 공부할 필요 없지 않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 학교에서 시험이나 문제에서 다룰 때도 원칙에 맞게 적용하시오 아니면 예외 이런 식으로 다 구분할 수 있게 사실은 시험에서 자주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긴 해야 돼요. 다만 문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지금 딱 강의를 들었을 때 보조용어는 뭐지? 자 그럼 어디 가야 돼요? 품사 파트로 돌아갔다 와야 돼요. 근데 친절하게 요거는 조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띄어쓰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단어가 본용어인지 보조용어인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요. 자 볼까요 우리? 예문 어머니를 도와드리다. 자 그러면 요 단어에는 요 문장에는 돕다라는 서술어와 드린다라는 서술어가 동시에 쓰였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도와드린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쓰인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구분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돼요. 본용어과 보조용어에 대해서. 그러면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보면 되는데 봐봐요. 이 문장 안에서는 어머니를 또는 누군가를 돕는다, 즉 돕다의 원래 의미가 있나요? 있죠.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해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거구나. 좋아, 돕다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끊어서 봐야 돼요. 따로. 그래서 돕다 의미가 있으니까 본용은. 근데 이 문장 안에서는 누구한테 드리다라는 건 주다의 높임 표현이잖아요. 누군가에게 뭔가 이렇게 주는 그런 의미 있나요? 없죠. 준다 의미는 없어요. 그러면 이 드리다라는 건 돕다라는 걸 보조하는 기능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용은? 보조용은. 그러면 원칙은 띄어쓰고요. 붙여 쓸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더 볼까요? 철수는 밥을 먹고 잤다. 좋아요.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도 먹다와 자다라는 서술어가 동시에 두 개가 쓰여네요. 자, 볼까요? 본용은 보조용 구분 한번 해봅시다. 자, 먹다라는 뜻 있나요? 그쵸? 이 문장 안에서는 밥을 먹는다의 그 먹다라는 뜻의 의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본용어이고요. 좀 더 볼까요? 잤다. 이 문장 안에서 자다라는 의미 있나요? 그쵸? 잠을이라는 단어가 쓰여있지 않지만 자다라는 건 이제 생략됐다고 보면 당연히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본용은.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그냥 원칙으로 띄어 쓰는 거예요. 붙여 쓴다? 안 돼요. 우리가 붙여 쓸 수 있는 건 본용어과 보조용어이 나왔을 때만 붙여 쓸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본용어, 본용어이 두 개가 동시에 나왔을 땐 그냥 띄어쓰기만 하는 겁니다. 됐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 조금 전까지 하던 게 우리가 띄어쓰기에 관한 것들이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소리에 관한 것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소리에 관한 규정인데 사실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되게 복잡하게 쓰여 있잖아요.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봅시다.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된소리로 적으래. 그거에 대한 예시가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다음 페이지 좀 더 세부적으로 볼게요. 자, 다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를 적는다. 어떤 얘기냐면, 어떠한 단어를 우리 사람들이 발음을 할 때 해당 단어를 된소리로 발음할 수 있는 까닭이 만약에 없잖아요? 모르겠어. 사람들이 그 단어를 왜 된소리를 하는지. 그러면 어떻게 적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된소리로 표기하라는 얘기예요. 좀 더 쉽게? 된소리로 발음하면 된소리로 표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규정들은 오히려 좀 역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글 맞춤법 같은 경우에.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만약에 된소리로 발음할 수 있는 까닭이 있으면 여긴 없을 때잖아요. 저 5항은. 그럼 있으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럼 어떤 거예요? 즉
된소리를 발음할 수 있는 까닭, 이유나 근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발음의 근거가 있으면 된소리를 표기하지 않는다. 자, 기억나죠? 음운변동 현상에서 우리 교체해서 된소리 되기, 첨가해서 사이소리 현상,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음운변동의 된소리 되기와 사이소리 현상. 즉, 된소리 되기 현상, 된소리 되기 규칙이죠. 된소리 되기가 종류가 많았잖아요. 해당 그 규칙에 적용이 되면 된소리 안 써도 돼. 예문 뭐 있을까요? 이런 것들. 우리가 국수라고 적죠. 발음 어때요? 앞에 있는 받침의 기억 때문에 뒤에 나오는 시옷을 쌍시옷으로 발음해서 국수라고 된소리로 발음을 합니다. 다만 여기 나와 있는 규정처럼 된소리로 발음할 수 있는 규정이 이유가 근거가 아주 명쾌해요.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굳이 된소리를 쓰지 않아도 사람들은 된소리를 발음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굳이 안 쓰는 거예요. 밑에 법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법석으로 발음을 하지만 앞에 나와 있는 비읍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시옷을 쌍시옷으로 발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된소리 되기 규정이 첫 번째 거 그드브 플러스 그드브스지는 뒤에 나오는 그드브스지를 끄트프스 찌로 발음한다. 이 규정 첫 번째 규정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된소리 되기 규정. 즉 뭐 알아야 돼요? 이거 하려고 그러면 된소리 되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반대와 케이스 한번 볼까요? 까닭이 없어서 된소리를 표기해야 되는 케이스. 이런 거예요. 잔뜩, 오빠, 소쩍새, 아끼다 이런 단어들은 여기 있는 근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된소리 되기에서도 사이소리 현상에서도 해당 단어를 된소리로 발음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까닭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 겁니까? 다시 어떻게 써야 되는 거죠? 이게 된소리로 써야 되는 거야. 잔뜩, 쌍디귿, 오빠, 쌍비읍 이런 식으로 다 된소리를 쓰라는 얘기예요. 뭐 아직까지 뭐 그래 뭐 여기 된소리 대기하고 사이소리 현상 알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또 예외 규정이 단서 조항이 하나 있어요. 볼까요? 다만 기역, 비읍,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를 적지 아니한다. 아니면 아니한다. 좀 어렵죠? 이렇게 좀 어려운데 좀 쉬운 말로 바꿔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된소리로 발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된소리 되기나 사이소리 같은 케이스.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 조건이 맞으면 된소리로 표기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조건이 뭐였어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케이스. 한번 볼까요, 우리? 자, 딱딱. 딱딱이라는 단어는 발음도 쌍디귿이고요. 표기도 쌍디귿이에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건 비문입니다. 만약에 이 단어가 딱닭이라고 한번 가정 한번 해봅시다. 딱닭이었어요. 그럼 딱닭이었으면 발음 어떻게 되죠? 딱닭이었어도 된소리 되기 규정에 의해서 어때요? 딱딱으로 발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쌍디귿이라는 똑같은 음절이 겹쳐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쓰라는 얘기예요? 쌍디귿으로 표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딱딱은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랑 비슷한 단어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게 있어요. 쓱싹 쓱싹. 이 단어도요. 역시나 앞에 있는 기억 때문에 뒤에 시옷을 쌍시옷으로 굳이 표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쌍시옷으로 발음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단서 조항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되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쌍시옷으로 써야 된다. 즉 같은 음절이 나오기 때문에 된소리를 표기하는 규정. 자, 이거 몇 항이냐면 이거 안 써놨는데 13항에 관한 내용이에요. 5항과 13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다음. 자, 또 다른 파트입니다. 제 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되게 쉬워요.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한글 맞춤법 파트에서 되게 쉬운 파트라고 볼 수 있어요. 어간과 어미. 예를 들면 색깔 다르게 써놨죠? 먹다, 먹어, 먹으니. 먹이 어간이고요. 다가 뭐 어미예요. 그럼 뭐 얘기할 거 없고요. 좀 먹어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먹어 같은 경우 뒤에 모음 나왔으니까 발음대로 표기한다고 치면 먹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고 구별하여 적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따로 적으란 얘기예요. 밑에 볼게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 아래 파트에 있는 거예요. 봐봐요.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자 새로운 말이 합성되는 경우 얘기하는 거죠. 자 앞말의 원래 의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원형, 멀어진 것은 자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고 나온 건 이거 이제 표음주의한다는 얘기고요.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거 원형을 유지한다는 건 표의주의한다는 얘기예요. 봅시다.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케이스. 예를 들면 넘어지다라는 건 넘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넘어지다라고 얘기했을 때 또는 늘어나다, 늘어지다, 돌아가다 이런 말들은 기본적으로 넘다, 늘다, 돌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그대로 원래의 형태대로 원래의 원형을 밝혀서 적는 표의주의를 하는 거고요. 자,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온 단어는 요 원래 의미에서 멀어져가지고 그 표음주의하는 것들을 출제가 보통 많이 되는데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는 들다란 의미와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그래서 소리대로 적고요. 사라지다도 살다 의미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소리대로 적고 쓰러지다도 쓸다 의미와 멀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리대로 적는다. 구분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의미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익숙해지면 돼요. 자, 주의할 거. 선생님이 지금 이번 영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문들은요. 그냥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예문? 아닙니다. 한글 맞춤법 규정에 있는 예문들을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학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교과서를 만드는 규정에서도요. 실제로 문법 파트에서는 그냥 지필진이 원하는 단어를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글 맞춤법에 있는 거기 나와 있는 예문을 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용하는 예문과 여러분 교과서에 나온 예문이 똑같은 이유는 그런 것들이에요. 다 참고하는 기본서가 같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다음 19항. 이제 어려운 거 나왔어요. 잘 봐야 돼요.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것과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자, 뭐라 그랬죠?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는 건 표의주의라고 얘기했어요. 자, 볼까요? 조건 말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간 플러스 이음, 결과물이 뭐예요? 명사. 또는 어간 플러스 이희, 결과물이 부사. 자, 이런 조건에 맞았을 때는 원래 형태대로 쓰란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자, 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먹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출발하는지 구분 한번 해보면 먹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겠죠? 그럼 먹은 어디예요? 어간. 이는 접사 이죠. 그럼 조건 다 맞았네요. 자, 어간에 이가 붙어서 먹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먹이도 명사예요. 그러니까 먹이로 적지 않고 먹이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만이. 이게 뒤로 넘겨서 발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단어도 역시 많다라는 단어에서 출발해서 많이 뭐예요? 당연히 어간이겠죠. 그러면 이는 접사고요. 그러면 많이는 뭡니까? 품사가 부사입니다. 그럼 결국 조건 딱 맞았네요. 어간 플러스 이 부사. 그래서 뒤로 연음에서 표기하거나 소리대로 표기하지 않고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 자, 요거는 물론 요 조항만 외우면 되는데 우리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해주면 실제로 왜 이런 규칙이 있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선생님이 이제 실제로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많이 해주는 이야기인데 이런 거예요. 어떠한 단어에 우리나라 단어를 만들어질 때 어떠한 단어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되는 케이스는 정말 많거든요. 사실은 어떠한 단어에서 어간에서 이음이 붙어서 명사가 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형태를 다르게 표기한다. 즉 소리대로 표기해버리면 형태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형태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것들은 그냥 원래대로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케이스들은 어떻게 한다? 원래대로 적으란 얘기예요. 이해됐죠? 자, 마저 봅시다. 부침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간에 이나 이외.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 케이스에서는 이나 음이 흔하다고 해서 흔하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적으라고 했죠? 다음에서는 이나 이외에 딴 게 붙으면 원래대로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으란 얘기입니다. 자, 볼까요, 우리? 마개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개가 왜? 이 생각도 못 해봤을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자, 막다에서 나온 단어예요. 막다에다가 에라는 접사가 붙은 거라고요. 자, 동사의 어간이죠? 어간 플러스 뭐예요? 에. 근데 에는 이 음이 아니잖아요. 이 음이 아닌 다른 접사가 붙었어요. 그러면 결과물이 뭡니까? 동사. 자, 품사 변화가 있어요? 동사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결과물이 뭐가 나왔어요? 명사가 나왔습니다. 조건에 딱 맞죠? 조건에 딱 맞으니까 소리대로 표기해서 마개라고 적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마중. 마중? 선생님, 마중은 어디서 나왔을까? 느낌 오죠? 맞다에서 나온 단어예요. 맞다. 자, 맞이하다 이런 단어였죠. 맞다. 그러면 맞다에서 나왔어요. 뒤에 뭐가 붙었습니까? 맞다는 동사 어간 맞죠? 웅이라는 접사가 나왔네요. 웅이라는 접사가 나오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역시나 웅이라는 접사는 이나 음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사에서 출발해서 웅이 붙어가지고 명사가 됐습니다. 품사 변화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리 나는 대로 지읒을 뒤로 넘겨서 마중 이런 식으로 표음주의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좀 더 보죠. 예시. 그러면 이제 죽음과 주검이라는 단어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출발하기 위해선 단어 뜻을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죽음 뭐죠? 명사, 품사 명사입니다. 자, 죽는 일, 죽는 것 자체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 자, 출발해 볼까요? 죽음이란 단어는 죽다라는 동사에서 음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죽음이 됐어요. 그럼 케이스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검 같은 경우에는 죽다라는 동사에서 엄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주검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주검이 뭔데요? 주검은 시체를 뜻하는 말이에요. 죽은 사람의 몸을 이르는 말. 근데 봐봐요. 똑같이 죽다, 죽음, 죽다, 죽음. 좀 이상하죠? 왼쪽에 있는 단어는 어간, 명사. 지금 뭐예요? 19항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19항에 적용이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원형대로 적으라. 근데 여기는 보면 어간, 동사 어간이죠? 죽다. 근데 이번엔 뭐예요? 엄이에요. 아, 엄이 특이하네요. 이나 음이 붙었을 때 아까 뭐라 했죠? 기억해봐요. 이나 음은 기본이었잖아요. 기본이 들어갔을 때 원형대로 적는 거고요. 기본이 아닌 다른 접사가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적어요? 이렇게 소리대로 적는 거죠. 그래서 주검, 명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나 이외의 접사가 들어갔죠? 그래서 품사 변화도 있네요. 동사에서 명사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붙임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음주의하다. 소리대로 적는다. 그럼 얘는 19항의 본문 적용한다. 원래 형태대로 적는 표의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근데 또 있어요. 단서조항. 뭐 이렇게 많어. 봅시다.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가 바뀌었어요. 명사로 되었어요. 근데 그 뜻이 원래 본 뜻에서 멀어졌으면 원형대로 적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시 한번 볼까요, 우리? 놀이와 놀이, 노름이란 단어로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느낌 올 거예요.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자, 놀이는 놀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고요. 역시나 노름도 놀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자, 놀다에 동사죠. 동사에 어간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라는 접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기억나죠? 19항 놀다에 이 들어갔어요. 이 들어가면 기본이기 때문에 뭘로 하라 그랬어요? 원형대로 적으라 그랬어요. 맞아요. 명사. 그리고 명사 나왔으니까 원형대로 적고요. 근데 이 단어 봐요. 뒤에 놀다 역시나 똑같습니다. 역시나 음이에요. 그럼 아까 조건 똑같네요. 어간에 이 음이었잖아요. 그럼 뒤에 앞뒤 단어고 조건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명사.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노름이라는 단어는 문제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단어는 도박하다의 뜻을 갖고 있어요. 도박하다, 내기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놀다라는 원래 단어와 뜻이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원형대로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 거예요. 노름. 근데 놀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뜻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19항의 본문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음. 20항과 해당 규정의 붙임 규정의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거의 다 왔습니다. 집중합시다, 우리. 자, 20항 같은 경우에는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즉, 표의주의라고 하고 있는 건데 밑에 있는 붙임 규정은 표음주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좀 볼까요? 낱낱이라는 단어와 집집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낱낱이 집집이겠죠. 자, 낱낱이는 낱 플러스 이. 자, 이 단어는 낱낱. 이게 낱개가 뭐냐면 저 낱개로 하나만 이렇게 할 때 한 개, 개별 단위를 얘기할 때 개별 구체적으로 하나씩을 얘기할 때 낱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그 낱낱이 붙어서 뭐가 붙었어요? 이가 붙고요. 그 다음에 집집은 집 말 그대로 하우스 그 집. 그 집집마다라고 할 때 그거거든요. 그러면 집 명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쓰라는 원형대로. 그래서 표의주의란 얘기죠. 근데요, 이게 문제예요. 밑에 붙임 규정. 이 단어 봐요. 이 단어가 사실은 어떠한 단어에 붙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도 못 해봤을 거예요. 근데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지붕이 뭐죠, 뜻이? 그렇죠. 집의 뚜껑. 그치, 집 뚜껑인데, 그럼 얘는 어디서 나온 거냐? 집 플러스 웅이에요. 집 플러스 웅. 그래서 집이라는 명사에 웅이라는 접사가 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에 오면 어떻게 하라고? 표음주의라고 얘기했죠. 소리대로 적어라. 그러면, 그래서 지붕이 되는 것이고요. 이파리도요, 이 플러스, 입이 뭐예요? 명사. 알이 접사. 그러면 알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던 이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리대로 적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표음주의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우리 아까 처음에 봤던 거죠? 자, 처음에 봤을 때는 우리가 표음주의냐 표의주의냐 이것만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이번엔 뭐 해볼까요?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거. 어느 조항의 규정을 적용을 받는 것인가. 사실 요 단어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거든요. 자, 볼까요, 우리? 자, 먹이, 마개, 지붕, 놀이, 노름. 우리 방금 했어요. 자, 먹이라는 단어는 먹다라는 단어 어간에 이가 붙었습니다. 자, 그럼 몇 조항? 19항의 본문이 적용되고요. 표의주의 표기를 하는 거죠. 자, 원형을 밝혀 적는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마개는 막다라는 단어 동사 어간에 에라는 접사가 붙었어요. 에는 봐봐요. 자주 안 쓰는 거죠.
자주 안 쓰는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소리대로 적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9항의 붙임, 표음주의 가는 거. 자, 지붕 조금 전에 했네요. 자, 명사라는 집에 웅이라는 접사가 붙었어요. 자, 우리 평소에 잘 안 쓰는 거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도 표음주의 하는 거예요. 20항의 붙임 규정으로. 자, 그 다음에 놀이. 놀이는 놀다 이가 붙었어요. 자, 어간에 흔히 나오는 이가 붙었네요. 그럼 뭘로 적어요? 원래대로 적어야죠. 19항 본문 적용되어서 표의주의. 자, 마지막. 노름. 아까 도박이라 그랬습니다. 얘는 규정으로만 치면 위아래가 조건이 똑같아요. 놀다 음이 붙었긴 했지만 원래 뜻에서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소리대로 적습니다. 19항의 단서 조항이 붙는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우리가 한글 맞춤법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것도 위주로 좀 공부를 해봤는데, 자, 우리가 공부한 거 외에도 사실은 더 많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다만 뭐 단언할 수는 없긴 하지만 이 정도만 공부를 해두면 우리가 실제로 학교 내신에서 공부하는 수준만큼은 전부 다 먼저 봐본 거기 때문에 만약에 좀 필요한 내용이 있거나 그러면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시면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